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수요일이고요. 어제 비 오는데 아니 어느 순간에는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네. 오늘 날씨 궁금합니다. 박세훈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더위가 그친다는 절기 처서인데요. 절기답게 비가 내리면서 서울은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우산을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현재 남서쪽 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서쪽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수도권과 강원,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중부와 호남, 제주에,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국지성 폭우가 예상되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서해안과 제주에서는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에 최대 150mm 이상, 그 밖에 내륙 지역에도 11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5.7도, 광주는 25.4도, 부산은 27.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볼 텐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은 더위가 덜하겠고요. 영남권은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27도, 대전은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 아침 공기는 비교적 선선해지겠지만 다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방류하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방류 시기를 쟀던 일본 정부가 드디어 모레부터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도쿄전력이 방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4일이면 내일이거든요. 네. 이르면 내일부터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오염수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게 2011년 3월 11일이었으니까요. 네. 그때로부터 따지면은 뭐 12년? 뭐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참 이거 오염수 방류 어떻게 하나 굉장히 고민이 일단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공식적으로 방류 시기를 특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좀 붙어 있기는 해요. 기상 등 상황이 좋다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만약에 기상 상황이 안 좋으면 조금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방류 예정인 오염수를 관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후쿠시마 원전에는 아마 그동안의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염수 보관 탱크만 1,08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한 양으로 따지면 134만 톤가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다핵종 제거 설비로 핵종을 제거한 건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핵종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 70% 정도는 제거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면 일단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핵종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삼중수소고 삼중수소 때문에 그동안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삼중수소를 그냥 바다로 흘려보낼 수 없으니까 바닷물을 한 100배 정도 탑니다. 네. 타고 난 다음에 성론 작업을 해서 이 원전에서부터 이 바다 쪽으로 한 1km 정도 해저 터널을 뚫었거든요. 그 터널을 통해서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류 시작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냥 한꺼번에 방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도쿄전력 측은 비교적 소량인 전체 방류량의 2.3%를 일단 올해 방류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해서 안전하다는 걸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30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최소 30년 정도 걸린다는 거. 내일부터 시작해서 30년 방류를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뭐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 국가 특히
우리 국민들 네. 불안해하죠. 그래서 이 불안을 좀 이렇게 덜하게 할 방편이라고 해서 일본 오염수 안전 영상 이걸 대통령실 예산으로 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당초 알려진 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지난달 7일이었습니다.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의 홍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당초 알려지기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을 한 것이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산물 안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거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뭐 이런 건 이제 알리는 차원의 취지가 이제 담겨 있었다고 봤는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대통령실이 직접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직접 또 제작을 했고 그리고 문체부는 영상만 송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 대통령실이 일본 오염수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굳이 직접 홍보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정부 부처나 아니면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과학적으로 이 정도면은 일단 계획성으로는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국민들한테 알려도 되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저런 얘기가 있고 이걸 이견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견들이 여기에서도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될 텐데 어느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어느 얘기를 믿어야 되는가 국민들은 혼란스럽긴 합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정부 여당이 흉악범 전담교도소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 그리고 흉기 난동, 그리고 강력범죄 이 부분을 예방을 하고 또 처벌을 강화하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흉악 범죄가 꽤 많이 네.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출하기가 두렵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이 범죄자 처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온 건가요? 네, 그러니까 어제 국회에서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공포,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거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좀 불안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무래도 대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크게 세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처벌 강화 이건데요. 우선 흉악범의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담 교도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지금은 흉악범하고 이른바 이제 뭐 아주 가벼운 걸로 감옥에 간 사람들도 같이 섞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흉악범만 따로 모아서 교도소를 운영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또 사례를 예고하는 범죄 예고글들이 최근에 온라인에 많이 올라와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걸 마땅히 처벌할 만한 법적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중협박죄와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물죄 이게 아마 형법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개정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이거는 좀 찬반 논란이 있기는 한 상황인데 사형제가 폐지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가석방 없이 그냥 평생을 감옥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마땅히 강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요. 이 피해자들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너무 당연한 네. 얘기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길 가다가 그러니까. 범죄 피해를 입었어요. 네. 누구한테 이걸 하소연할 겁니까? 네.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 구제 지원 이런 방안들도 굉장히 두텁게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제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 가다가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은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락을 하면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예를 들면 치료비라든가 아니면 간병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줘요. 네. 이게 총 금액이 연간 1,500만 원, 총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좀 부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기존에 있는 제도에서 이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야 했어요. 네. 근데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까다롭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서 이걸 초과하는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네. 이런 방침도 이번에 밝혔습니다. 네. 그 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심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흉악 범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몇 번이나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막는 게 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고위험군의 정신질환자가 요즘에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정신질환자가 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잇따랐고요. 그리고 강제 입원 제도도 지금 행정 입원이 있기는 하지만 판사가 결정해서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서 강제 입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사법 입원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라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신속하게 정신질환자가 뭔가 난동을 부리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빨리 조치를 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마련돼야 하니까 이런 그 센터도 전국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치안 순찰 활동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찰이 눈에 띄면 범죄자가 범죄를 못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범죄자 검거 시에 다치게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경찰 간의 면책 범위도 좀 더 넓혀주고요. 치안 강화를 위해서 순찰도 좀 더 강화한다. 네. 이런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은 그 상도 주고 진급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상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2계급 특진이라도 시켜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공감하니까 이런 부분 더 좀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것 말고도 제가 최근에 관심 가졌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둘레길이나 등산길 설치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냥 CCTV만 뭐 몇 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약간 범죄 우려가 있다고 하면 환경부터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범죄자들이 거기에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못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더불어서 경찰은 숫자가 제한돼 있잖아요. 국민들의 감시의 눈길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카공족 시간 제한 안내문을 붙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카공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요?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카페에서 공부하는 네, 거. 좀 맞아요. 오랜 시간 앉아서 네. 공부하는 사람들 네, 맞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네. 예를 들면 좀 심하게 말하면 하루 종일 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더운데 시원하고 좋던데. 좋긴 한데 카페 주인 입장에서는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안내문을 붙였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따르는 찬반 논란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뭐 카공족은 옛날부터 이게 민폐다 아니다를 두고 사람들 말이 정말 많았어요. 네.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이런 카공족에게 시간 제한을 두겠다 칼을 빼든 거군요. 저도 종종 가는 카페예요. 붙어 있어요, 사실. 네. 몇 시간 이용 시 한 잔 더 주문 부탁드립니다. 뭐 장시간 이용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네. 이게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다 확산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단 안내문 올라온 걸 보면 큰 결단 내린 카페 근황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고요. 거기에 사진이 첨부가 돼 있는데 사진을 보면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주문 필요 이렇게 안내 문구가 적혀 있고요. 그 아래 장시간 이용 시 추가 주문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프랜차이즈는 카공족들이 많은 일부 업점에 대해서만 한 거다. 전체가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있는 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카페 업주도 그래도 뭘 장사를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또 어떤 이제 카공족들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더울 때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네. 예전에는 그걸 죽돌이 죽순이라고 그랬는데 카공족이라고. 아니 근데 어쨌든 그게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카페 업주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뭐 점심 먹고 바로 막 몰려들 때는 좀 그런데 한산할 때 있어요. 네. 근데 그 카페에 아무도 안 앉아 있으면 야 여기 맛없나 봐 이러고 갈 수도 있어. 이게 홍보 수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절충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네 번째 이슈는 치솟는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연간 최대 21만 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뭐 물가는 치솟고 교통비도 크게 오르면서 뭐 여러 부분에서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교통비를 좀 절감할 수 있다니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K패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용자가 버스나 지하철을 월 60회 한도 내에서 이용할 경우에 교통비의 20%를 환급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간 21만 6천 원을 돌려받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조금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같은 경우에 좀 더 할인 혜택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32만 4천 원 연간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저소득층은 57만 6천 원까지 이런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 알뜰 교통카드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K패스하고 알뜰 교통카드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알뜰 교통카드는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최대 20%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주고요. 여기에 카드사가 할인 혜택을 더해주면 교통부의 30%를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근데 K패스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용하는 한도에 따라서 할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굉장히 간편해졌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알뜰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걸었는지 자전거를 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요, 사실상. 근데 탔는지 안 탔는지 자꾸 확인하니까 아무래도 복잡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교통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게 조금 꺼려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K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용 한도에 따라서 월 버스나 지하철 21회 이상 이용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60회까지 이용 한도에 따라서 환급을 해주니까 아무래도 이용의 펄리성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쯤 K패스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오늘 후텁지근하고 요즘 계속 더웠는데 이 푹푹 찌는 여름을 어떻게 이겨나세요? 저는 보양식을 좀 주로 먹습니다. 왠지 뭐 힘이 좀 솟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중에서도 장어를 한 번씩 좀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장어 괜찮네. 장어 맛있죠. 네. 오늘 얘기가 지금 보여주실 이 얘기가 장어 관련해서 강래호 셰프가 나가 있는데 부산의 붕장어 마을을 다녀왔다고 그래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출근 중인 황금막내의 눈길을 사로잡은 도심 속 이색 풍경.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재 같은 것도 있네. 장관청이 뭐지? 뭐 하는 데지? 이쪽이 기장 읍성이구나. 기장 옛길. 야, 멋있는 말이네. 가장 명백한 지혜의 징표는 항상 유쾌하게 지내는 것이다. 지각을 유발하듯 발길을 멈추게 하는 글귀 하나. 지혜롭고 싶은데 유쾌한 게 돼야 되네. 유쾌함이 있어야 지혜로울 수 있고. 몽테뉴가 한 말인데 되게 머릿속에 깊이 들어오는 그런 말인 것 같아. 멀리서 봤을 때 물티슈인 줄 알았어. 노안이 와가지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시력. 저런 말들을 계속 여기 기장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누가 저런 걸 해놓는 거죠? 이곳 기장군에서 길을 다니다 보면 보기만 해도 마음에 쏙쏙 새겨지는 글귀들의 인문학 들판을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저 눈으로 한 번 읽기만 해도 마음속이 가득 차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쾌하게 지낼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좀 유쾌하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은 유쾌한 곳인가? 시원하게 뻥 뚫린 바닷가의 청량한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유쾌해지는 기분이 드는 기장군에 위치한 칠암항. 칠암항의 바닷가를 따라서 쭉 늘어선 식당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막막과 미래를 자극하는 이곳에서 막내 시작! 아이고, 오늘 또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예, 셰프님 반갑습니다. 30년 전통 장어구이. 예, 반갑습니다, 셰프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밖에서 초벌을 이렇게 하시나 봐요. 예, 장어구이.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숯불로 구우시는구나.
맛있겠다. 예. 뭐부터 할까요, 저는? 일단 밥부터 먼저 이제 잡수고. 아, 진짜? 아, 진짜? 예, 밥부터 먼저 잡수고, 예. 바뀐 데 한 번도 없거든요, 여태까지. 아, 그렇습니까? 밥을 네. 먼저 이제 드시고, 좋다. 그다음에 나중에 뭐 그 태 같은 거 내가 뭐 이제 시킬 테니까 그것만 이제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 일단은 그 식사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예. 진짜 좋다. 네, 들어가세요. 어디로 이쪽으로 갈까요? 예, 여기로 들어가십시다. 와. 예고 없이 훅 들어온 조식 서비스에 감동의 파도가 철썩이고 봐봐. 삽도 있어. 여기 식탁에서 삽질해야 돼. 아, 눈꽃 장어회. 유명하더라고요, 여기. 그죠? 아, 그렇지. 칠암의 눈꽃 장어회 유명하고 장어구이 유명한 동네라 여기가. 된다고요? 아니 그건 아닌데 멀리서 오셔가지고 예. 비빔밥 예, 좀 그래, 이제 드시라고 배고플까 저희가 싶어서. 준비했는데. 여기는 진짜 오늘 열심히 일해야겠다. 아침부터 장어를 주시네. 아침부터 이런 환대를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 딴 데는 가면 막내하고 일부터 시키거든요. 아, 그래요? 밥을 먹은 줄 기억이 별로 없어. 수라상도 부럽지 않을 떡하니 차려진 한상을 맛보는 아름답디 아름다운 지금 이 그림이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드는 이 느낌적인 느낌은 왜일까요? 야, 사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 그림이 여야 되는데. 그렇지. 소주도 한잔 하고. 잠깐만, 나 장어를 이쪽으로 따면 안 되죠? 예. 야, 이거 일회용 써야지. 일회용도 있는데. 자주 돌려줘야 되지. 콘크리트 부서지고. 아우, 땀이 막 줄줄. 아침부터 밥을 주셨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 과연 감동적인 환대는 오늘 고된 하루를 위한 사장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인가? 본격적인 업무 시작! 여기서 꺼내요? 예. 야, 너 아니야, 저거 가. 붕장어 가게의 기본은 뭐니 해도 생선 손질. 예. 잠깐만, 내가 실험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막 하는데 저는 그래 안 해요. 저는 이렇게 해요. 자, 근데 이거 이렇게 잡고 하지 말고 뭐 박아놓고 하면 더 낫지 않아요? 아,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날개, 네, 지느러미. 예, 뼈살 추리고 이렇게. 네. 오케이? 네. 근데 이거를 딱 이렇게 대가리 고정시켜놓고 하면 더 잘 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막내도 도전해보는데 이거를 고정시켜놓고 하면 조금 더 쉬울 텐데, 그죠? 처음 해보는 손질법이 어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려? 펴. 와, 이거를 고정도 안 하고 대단하시네, 진짜. 저는 고정 안 시켜요. 고수시네, 고수. 처음이니까 그래,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시작과 동시에 찾아온 위기. 막내는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하지만 걱정 마시라. 지금 이곳에 있는 막내는 그냥 막내가 아닌 무려 황금 막내. 몇 번의 손질 끝에 적응을 완료한 황금 막내의 거침없는 칼질에 속절없이 깔끔한 자태를 드러내는 붕장어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장님의 한마디. 살아있네.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네. 살아있습니까? 예, 땀 흘리죠. 땀 흘리죠. 와, 이거 생각나. 아주 살짝 땀이 나긴 했지만 훌륭하게 미션을 완료한 막내. 역시 황금 막내 살아있어. 하지만 아직 방심하긴 이르다. 이거는 이제 회 드실 때 예.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하고 마늘하고 고추하고 같이. 이렇게 통마늘로? 예, 그렇지. 통마늘로. 아, 안 잘라줘요? 예. 오. 안 들어줘. 이게 크기가 딱 맞기 때문에 작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아, 예. 깔 때 따면 안 돼요? 깔 때 따면 더 잘 까지는데. 깔 때에. 네. 예. 마늘이 처음에 뭉쳐 있잖아. 뭉쳐 있을 때 꼭지를 한 번에 날리면 되잖아. 하나씩. 아, 목이야. 또다시 썰레오를 소환시켜 썰고 또 썰고 또 썰고 그렇게 한참을 썰어 두 번째 임무도 무사히 완료. 점점 다가오는 영업시간. 그걸 이렇게 숯불에다 일일이 다 구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작은 고기는 안 자르고 네.
큰 고기 이렇게 반을 잘라야 한입 사이즈로. 네, 한입 사이즈. 딱 그 부드러울 정도만 딱 익히시는구나. 네. 오늘 예약 손님이 대짜 2개가 있거든요. 네네네. 12시에. 이것도 구워야 되잖아요. 지금 구워야 돼요. 그래야 양이 맞아요. 이건 반대편으로. 공간 여기가 가니까 반대편으로. 이러면 불쾌 지수가 상한가를 치는 습도의 불판의 열기와 뜨거운 여름 날씨가 콜라보를 이루니 모든 땀구멍이 자발적으로 오픈돼 땀구멍에서 샘솟는 땀은 마치 개울을 이룬 듯 온몸에 흐르기 시작한다. 콸콸콸. 야, 근데 진짜 여기서 이거 하시면 속절없이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더운 날씨와 고군분투하던 중 불현듯 막내의 뇌리 속에 떠오른 커다란 깨달음 한 가지. 아침부터 밥을 주셨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일을 할 거니까 처음에 이제 소스 비빌까요? 소스를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 네, 적당히. 좋아요? 네, 적당히. 오케이. 그걸 좀 벗어지고. 아우, 이건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그냥 혼자. 예. 왠지 저 오기 전에 아버님이 막내셨을 것 같은데. 예. 그죠? 제가 이제 막내입니다. 네. 막내가 하는 거거든요. 제일 힘든 거. 최고 힘든 거. 점심시간이 되자 점점 채워지기 시작하는 테이블들. 이거 대짜리는데? 소자예요. 이게 소자예요? 네, 보면 아주 소자. 소자 시키셨대요. 네, 맞아요. 많이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추가된 건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 커플이신가 봐요. 삽질을 해야 됩니다. 이 삽으로 회를 삽으로 퍼서 넣으시고 이렇게. 초장 좋아하세요? 네. 애기도 있으세요? 아직 좋을 때다. 애기 있으면 이렇게 못 놀라다니잖아. 그리고 와도 애기 먹을 거 챙기느냐고 정작 나 먹을 건 또 못 먹어요. 애기 생기면. 저는 이제 애가 다 커가지고 안 챙겨도 되긴 하는데 애기 때는 먹을 거 들고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네, 여기 짜서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네. 이거 빨리 씻거나 이거 찌개 대충. 이거 씻어요? 야, 이거. 아, 이것도 논스틱이 있는데. 그리고 이거 요새 안 들러붙는 거 나오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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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지금 30년차 국내 최정상 닭값 셰프가 불판을 닦는 아름다운 광경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황금 막내 업무 끝! 사장님, 오늘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일당을 좀. 일단요? 네, 장어집이니까 일당을 장어로 주시면 제가 장어로 예쁘고 맛있는 요리로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일당으로 받은 붕장어와 가죽재료를 준비하고 가장 먼저 장어뼈를 구워주고 냄비에 육수와 간장 그리고 매실주를 넣어준 뒤 여기에 생강과 마늘, 대파와 구운 붕장어 뼈를 넣어 끓여주고 정성스레 장어를 꼬치에 꽂아주는 사이 소스가 자작하게 끓으면 간결하게 초벌을 해주고 섬고 조리를 하는 유비의 마음으로 완성된 소스를 장어에 바르고 굽기를 여러 번 반복해주면 어느덧 먹음직스러운 장어구이가 완성되고 소스를 뿌린 밥 위층에 계란 지단을 입주시킨 후 다시 그 위로 정성껏 구운 붕장어를 올려주고 쪽파를 뿌려 싱그러움을 더한 뒤 고추냉이와 초생강까지 얹어주면 비주얼만으로도 침샘이 벅발하면서 달콤 짭짤한 소스의 향에 취해 저절로 숟가락을 들게 된다는 붕장어 덮밥 완성이요. 푸짐하게 보이죠. 이게 히스마부시라고 하는데 보통은 민물장어로 많이 하고 일본식 장어덮밥이긴 해요. 민물장어로 하면 뭐 탱글탱글 식감도 있고 기름기도 더 많고 한데 이건 되게 굉장히 담백하더라고요. 이렇게 해 먹어보면. 그래서 한번 오늘 밥하고 밑에 손님들 오실 때 요거 그냥 하나 나가고 덜어 드시라고 이제
사이드에 접시 드시고. 아, 저는 입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렇게 갈라 먹어야 돼요. 그럼 한입 드세요. 맛은 괜찮으세요? 맛은 괜찮으세요? 진짜 맛있네요. 저거. 맛있습니까? 저거. 저도 너무 먹으러 왔습니다. 한번 봐. 드릴게요. 맛있다, 야. 정말 맛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다. 진짜로 진짜. 고맙습니다. 근데 아버님도 일하실 때 이렇게 꼬챙이를 꽂아서 아까처럼 이렇게 초벌 해놓으시면 일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꼬부라지잖아요, 막 구울 때. 근데 꼬치를 꽂아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휘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평평하게 구울 수도 있습니다. 아, 더 드릴까요? 왜 그래요? 진짜 맛있네요. 오늘 그래도 좀 많이 도와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와 이렇게 바쁜지 몰랐어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니까 좋네요. 저 막내가 보니까 네. 오늘 땀 펄펄 흘리고 오늘 진짜 최고였어요. 네. 박수 한 번. 장어, 배 따는 거, 잡는 거. 조금 정말 예술적으로 잘 잡더라고요. 근데 살아있더라. 오늘 저도 기장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뵈니까 다시 예전에 막 저도 뛰어다니던 주방에서 뛰어다니던 그 시절이 생각나는데 감히 저 나이가 어리지만 근데도 이렇게 연세가 되시는데도 정말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때문에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고요.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힘든 하루를 보냈지만 함께 고생을 마다 않던 동료와 함께하는 땀의 가치를 상기할 수 있었던 뿌듯한 하루였던 것 같네요. 황금 막내, 오늘도 임무 완료! 자, 이제 또 어디로 가볼까, 나? 네,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정리해봅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네, 여신 항상 어색합니다. 네,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발빠른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인 홍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연예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박수홍 형수의 재테크입니다. 박수홍 씨는 자신의 출연료 등 61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친형 부부와 소송 중인데요. 최근 재판에서 박수홍 씨 형수의 주장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수홍 씨 형수가 200억대 재산이 있다. 이게 뭐 재판정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재판정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 박수홍 씨의 형수가 본인의 남편 박수홍 씨 형하고 함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법률 이거를 위반한 혐의로 지금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하고 같이 어떤 혐의로 그 혐의의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이 박수홍 씨 1인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 1인 기획사 통장, 또 아예 박수홍 씨 개인 통장, 여기서 이제 횡령한 게 한 61억 7천만 원 된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안에도 내용들이 그동안 많이 알려졌지만 뭐 자녀 학원비를 법인카드로 뭐 이렇게 긁었다든가 아니면은 이 뭐 형수가 매일 한 달이 아니라 매일 800만 원씩을 빼냈다.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재판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좀 많이 알았어요. 근데 또 이번 재판에서 보니까 200억 원대 재산이 있다. 이제 만약에 그럼 남편하고 공동이니까 한 100억 원으로 최소 볼 수 있잖아요. 100억 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물었더니 박수홍 씨 형수가 얘기했습니다. 재테크를 잘했을 뿐이다. 와, 재테크 진짜 잘하시네. 그러니까요. 이게 박수홍 씨의 형수는 가정주부로 알려져 있는데
200억 원의 재산을 축적했다. 이게 뭐 재테크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해가 잘 가지는 않거든요. 네, 재테크라고 주장을 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수홍 씨 형수 같은 경우에는요.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04년도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상가를 단독으로 매입을 했고요. 또 2014년도에는 남편과 공동으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아파트 그리고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2채를 총 37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부동산이 더 있었는데 강서구 마곡동에 상가 8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재테크가 답이었다면 저도 정말 배우고 싶을 정도로 너무 능력이 뛰어나네요. 근데 이런 박수홍 씨 형수의 수백억 원 재산 형성, 이게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에요. 뭐냐, 이 박수홍 씨의 형수가 18년 동안 한 100억 원어치 부동산을 사들였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200억 원대의 어떤 재산을 축적했다. 아니, 전업주부인 가정주부가 100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할 동안 국세청은 뭐 했냐? 이렇게 질타를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업주부분들을 얕보거나 아니면 그분들도 부동산 투자할 수 있죠.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너무 단기간에 너무 큰 돈 아니냐. 이렇게 이 부분을 김상훈 의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최근 박수홍 씨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증인이 또 한 번 화제가 됐었는데 증인으로 박수홍 씨의 동생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네, 박수홍 씨가 3남매예요.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큰형 그리고 둘째가 박수홍 씨 그리고 막내 이 남동생이 있는데요. 7차 공판에 이르러서 이 막내 동생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참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 사단은 모두 큰형 때문에 이뤄졌다.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박수홍의 공이 크고 또 박수홍이 큰형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박수홍 씨 형은요. 박수홍 씨뿐만 아니라 이 막내 동생 부부 명의의 계좌도 사용한 것으로 이번 재판 때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박수홍 씨 막내 동생이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처음 본 것이 2020년이다. 2010년부터 약 8년간 큰형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큰형은 동생들을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전해서 이 삼형제의 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를 전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가슴이 아팠었던 게 박수홍 씨가 그 큰형에 대한 믿음을 이 카메라가 돌지 않을 때도 평소에 패널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재판이 이어지고 이런 소식이 나올수록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더 진해져 가기도 합니다. 자, 이거 뭐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추후에 공판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10월에 또 열릴 거예요. 바로 이제 이번 지금 최 기자가 소개한 데서는 이 막내 동생이 박수홍 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잖아요. 사실 막내 동생이 어느 쪽 편을 들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 편을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10월에 열리는 공판에서는 박수홍 씨 부모님이 나와요. 박수홍 씨는 사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수사를 받고 이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제 부담되실까 봐 어떻게 보면 수사선상에서 배제하고 이런 걸 부탁하기도 했었는데 재판의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부모님은 이 박수홍 씨 형 장남편을 그동안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10월 공판에서 어떤 얘기 할지 또 아니면 반전이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또 전해주시죠. 연애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아버지 과거사에 휘말린 노사연입니다. 가수 노사연 씨는 아버지의 과거 행적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입니다. 노사연 씨 가족은 연예 가족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아버지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스타 패밀리 이렇게만 좀 많이 알려졌었는데 노사연 씨 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에 이 경상남도 마산에서 있었던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사람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경남도민일보의 편집국장을 지냈던 분이에요. 그분이 토우 세력의 뿌리라는 책을 최근에 냈는데 자신의 SNS에 그 책의 일부 내용을 게재를 했는데 그게 바로 노사연 아버지의 어떤 과거 비리,
그것에 대한 폭로였습니다. 네, 좀 갑작스럽긴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노사연 씨 아버지에 관한 과거사 폭로가 나온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노사연 씨 아버지 과거사 논란, 이 주장을 한 사람이요. 이 같은 폭로를 제기한 이유는 바로 노사연 씨 자매가 이 얼마 전 대통령 부친 상가 조문을 갔었던 이 일이 계기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노사연 씨는 연예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대통령 부친의 장례식장을 찾아서 조문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연 씨가 연예인 중에 유일하게 직접 조문할 정도면 그 인연이 또 남다른 데가 있는 모양이죠. 네, 일단 이제 현재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에 충남 지역 마지막 유세 때 이 노사연 씨 언니 노사봉 씨랑 김우국 씨가 가서 지원 유세를 한 겁니다. 그건 뭐 본인의 개인적 선택이고 정치적 성향이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또 그것에 대한 감사였는지 현미 씨가 타계하셨을 때 이때 우리도 깜짝 놀랐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번에 또 이렇게 자매가 가서 조문을 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각자 보시는 분마다 좀 해석이 다르죠. 네, 그럼 노사연 씨는 이 아버지의 과거사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노사연 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이 연애 기간을 하는 동안 별다른 그러니까 정말 큰 논란이 없었던 연예인 중에 한 명입니다. 때문에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절차가 굉장히 좀 낯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현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입장을 밝히는 게 나은지 혹은 그냥 침묵을 하고 이게 지나가는 게 나은지 아직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번 논란이 정치권으로 좀 옮겨붙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권의 강성 지지자들이 조문을 이유로 막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 사태가 정치권으로 얼마나 확대가 될지 저는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간 거 아닌가 싶어요. 개인이 조문을 한 건데 거기에 아버지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21세기의 연좌제입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그 지적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홍규 씨 오늘 스타 주민 주제는 뭐예요? 네, 오늘은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갈라섰다고도 볼 수 없는 제3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스타들의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별거가 별거냐? 따로 또 같이 사는 스타들입니다. 네, 요즘 뭐 주변에 보면 각자의 사정 때문에 따로 혹은 또 같이 이렇게 사는 부부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별거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약간 시선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소개할 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본다면 떨어져 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혼의 종료가 아닌 부부가 서로에게 주는 휴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야말로 별거 아닌 별거냐. 제목을 그렇게 뽑았죠. 별거 아닌 별거냐. 따로 또 같이 사는 스타들. 네, 시작하겠습니다. 별거가 별거냐, 따로 또 같이 사는 스타들. 첫 번째 주인공은요, 셰프 강래호 씨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방송 전에 뵀는데. 네, 강래호 셰프 부부가 떨어져 사는 이유가 좀 특별하다고요? 네, 올해 결혼 12년 차입니다. 강래호 셰프. 아내는 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싱어송라이터 박선주 씨죠. 두 사람이 이렇게 따로 살게 된 것은 박선주 씨의 솔로 육아 자청이었어요. 내가 왜 혼자 키우겠다 그래? 사실 이제 박선주 씨가 워낙 이 K-팝의 이 명성이 드높아지면서 해외에서 뭐 편곡해달라, 함께 작업하자 이런 제안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남편인데 우리 아내가 일을 하겠다 그래. 그러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만약에 보통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니까 특히나 또 우리 박선주 씨가 굉장히 자식은 내가 키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나는 옆에 아내도 없고 아이도 못 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강래호 셰프가 우리가 보기에 편해진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 아내도 못 보고 아이도 못 보지만 내가 이해하고 응원할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박선주 작곡가한테.
엄마 코스프레 하지 마. 당신은 음악할 때가 제일 멋있어. 말하자면 해외 제안 다 받아서 나가라 이거죠. 근데 또 그렇다고 박선주 씨가 좋기만 한 건 아니죠. 거의 돌 지나자마자부터 해외에 다니면서 여러 해외 도시를 다니면서 아이를 키웠대요. 한국을 오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나 나름대로 힘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사실 부부가 서로 힘들면 각자 또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박선주 씨가 너무 잘 나가는 K-팝 스타 작곡가다 보니까 또 이런 별거 아닌 별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 시작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자발적 솔로 육아 중임을 밝히고 나서 이제 별거설 기사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박선주 씨가 또 워낙 솔직하잖아요. 이렇게 별거설 기사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밝힌 바가 있는데요. 저와 딸은 제주도에 살고 있고 남편은 곡성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별거 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정말 별거라는 엄청난 이 기사 타이틀로 막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전하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아유 저러다가 조만간 이혼하지 저게 가정이냐 쇼윈도 부부 아니야? 라는 참 남의 일이라고 참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박선주 씨가 아주 그 꼿꼿한 분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집에 사는 것보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자신이 가진 이 가정과 이 행복에 대한 이 철학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선주 씨하고 지금 딸하고는 제주에 있는 거죠? 제주에 간 이유가 있나요? 제주에 간 이유가 있어요. 사실 진짜 솔로 육아를 자청할 만큼 제가 보니까 박선주 씨가 딸 봐보고 딸이 진심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를 갓 돌진한 아이를 데리고 해외 도시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국내 들어와서 어디 살지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주도를 갔는데 딸이 그 사랑하는 딸이 얘기를 합니다. 엄만 천사인 것 같아. 나를 천국에 데려와줘서. 제주도를 천국으로 느낄 만큼 좋아했던 거죠. 딸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제주도에 털을 잡게 됐다고 하네요. 네, 근데 제주도에서 학교 다니려면 뭐 교육비가 일단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부담을 하고 있을까요? 박선주 씨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로 살고 있지만 양육비도 반반, 부동산도 반반, 경제적인 모든 부분이 정확하게 다 반반으로 서로 부담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자발적 솔로 육아를 하고 있는 박선주 씨지만요.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박선주 씨 같은 경우에는 여자 뮤지션 중에 저작권료를 제일 많이 받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이 곡을 쓸 때 작곡만 하는 분도 있고요. 작사만 하는 분도 있고요. 또 편곡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박선주 씨가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작권료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다라고 알고 있고 또 제가 한 프로그램에서 박선주 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그랬더니 성수기일 때는 1년에 한 3, 4억 정도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K-팝 팬들이 많아서 이 해외에서도 이 리메이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수입이 늘었고 가을에는 또 사람들이 발라드를 들어주고 여름에는 또 댄스곡을 들어줘서 특별히 힘든 계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멋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제주도에 내려갔어요. 이 딸을 타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제주도에 내려갔더니 이거 음악 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음악 학교, 그러니까 음악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을 설립을 했는데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닐 수 있는 이 학교더라고요.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멋있으면 언니니까 언니라고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집 교육비 그러니까요. 제가 좀 왜 걱정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하고 재벌 걱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솔직하게 다 말하는 부부한테는 큰 문제가 없는 거고요. 세상에 그리고 이 저작권료 진짜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없거든요. 대부분 이러고 넘어가는데 박선주 씨 진짜 솔직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사후 70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써놓은 곡이 몇 곡이라고 하니까 280여 곡이 넘는다고. 아이고야. 따님은 그냥 제주도를 계속 천국 삼아 사셔도 됩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도 70년 동안 저작권료가 나와요. 근데 강래호 셰프는 왜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제주도에.
또 본인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강래호 셰프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집이 크게 농사를 짓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중간중간 참 내고 식사 내고. 근데 할머니가 요거 음식을 계속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래도 참을 내시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이 어린 강래호 옆에서 그 맛있는 음식 다양하게 먹으면서 미각도 발달되고 할머니 만들어주신 음식만 먹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음식 만드는 것도 도우면서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그래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하는 거 하면서 돈 벌고 좋아하면서 인생 즐겨야지. 그렇게 해서 셰프가 됐는데 이게 요리 셰프를 그만뒀다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그 집에서 농사지었던 거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지가 않아서 이제 농부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은 요리하는 농부. 그렇게 해서 지금 전국을 순회하며 농사 라이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내도 남편도 딸도 자유로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요. 멋있네요. 그렇다면 이 강래호 셰프 부부의 딸,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부모님의 별거 사실을 알고 있나요? 어때요? 네, 한 방송에 출연한 이 박선주 씨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집이 좀 특이하지? 아빠, 엄마가 따로 살고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방송에서 사실 딸 대답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난 괜찮아. 아빠는 아빠의 삶을 살고 엄마는 엄마의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고 난 괜찮아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어른스럽네요. 정말 성숙한 이 대답이 지금 30대 중반인 저보다 낫습니다. 네, 다음 스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별거가 별거냐 따로 또 같이 사는 스타들 다음 주인공은요. 여기 의사 여에스더 씨입니다. 여에스더 씨는 지금 각 침대, 각 방 단계를 거쳐서 각 집에서 살고 있다. 아니, 집을 따로 사는 거예요? 네, 또 우리 여에스더 씨도 굉장히 또 솔직하시잖아요. 일단 두 사람이 만난 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년 선후배인데 이 여에스더 씨가 아내가 2살 연상이죠. 남편이 이제 연하인데 두 사람 93일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방송에서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각 침대 쓰고 있어요. 원래 이 킹 침대 하나 쓰다가 이제 슈퍼 싱글 각자 놓고 사는데 둘이 우리 좀 사이 좋아? 그러면은 이거 슈퍼싱글 2개 붙였다가 좀 요새 우리 별로야 그러면 떨어뜨렸다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각 침대가 각 방이 되고 각 방이 각 집살이가 됐는데 그 사연은 이제 점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93일 만에 초고속 결혼을 할 정도면 원앙 부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각 침대를 쓰고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에스더 씨에게 찾아온 갱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에스더 씨가 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갱년기가 오면서 남편이랑 한 침대에서 자는 게 너무 힘들었다. 불면증이라서 내가 잠들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데 내가 겨우 이 새벽에 잠들려고 하면 남편이 이번엔 전립선 때문에 화장실을 간다라고 이 뜻밖의 이유를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숙면은 핑계고 그냥 꼴 보기 싫어져서 각 침대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거 이제 아내의 얘기고 남편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죠. 네. 홍해걸 씨 뭐라 그래? 남편도 또 솔직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에스더 씨의 남편 홍해걸 씨가 얘기를 합니다. 이 아내가 갱년기 찾아오면서 자기 너무 힘들었다는 건데 뭐냐면은 3종 세트 있잖아요. 짜증, 우울, 분노. 이거를 견뎌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갱년기에 다가온 아내를 둔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이 갱년기 남편의 사랑은 그 모든 이거를 구박을 오래 참고 구박을 견디는 거다. 이게 바로 갱년기 남편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 딴에 이거 굉장히 아내를 생각하는 남편의 따뜻한 면모를 얘기했는데요. 또 갱년기이기도 한 저도 3종 세트가 있는 저도 들으면 이거 좀 너무 솔직해가지고 좀 아내 좀 매기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들어요. 네, 근데 이렇게 각방을 쓰면서 따로 잠을 자온 두 사람이지만 합방을 했을 때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갱년기 때문에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싫어졌다고 고백했던 여에스더 씨지만요. 2019년 한 방송에 출연해 다시 합방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합방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부 리얼리티에 출연해서 제 모습을 지켜보니까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는데요. 다시 방을 합치긴 했지만 같은 방에서
트윈베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는 듯 했는데 지금은 뭐 서울하고 제주에 떨어져 산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바로 여 에스더 씨 남편 홍해걸 씨의 SNS 중독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산다라고 이 이유를 밝혔는데요. 2017년도에 여 에스더 씨가 이 남편의 SNS 중독 증세에 대해서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 군 면회를 갔을 때 아들을 위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참치회를 사들고 갔는데 그거를 아들이 아니라 남편이 홀라당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걸 왜 당신이 먹냐라고 막 화를 냈더니 여에스더 씨, 이 남편 홍해걸 씨가 SNS에 바로 이렇게 씁니다. 지금 내 아내가 화가 났다. 표정이 심상치 않다. 이 화가 난 와중에 아내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 모습을 보고 더 약간 화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화를 좀 풀어줘도 모자랄 텐데 그때 SNS에 아내가 화가 났다고 올리면 좀 화가 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그래도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만 아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에스더 씨 남편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겠죠. 당연히 반박 입장문 나옵니다. 네. 아니 내가 지금 내 SNS 중독이 지금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내 응어리를 풀어줘서 우리 부부관계 좋다는 게 핵심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정신과에 가서 치료라는 게 의사가 들어주는 게 치료다. 나는 SNS에 내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준다. 이때 내 응어리가 풀린다. 근데 이게 왜 부부관계 망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올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예스더 씨를 막 남편한테 왜 그래요? 또 흉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또 부인들은 저 같은 사람은 지금 홍해걸 씨 뭐 하는 거예요? 전 국민적으로 막 아내를 흉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지탄을 받다 보니까 세상에 예스더 씨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거예요. 심지어 48시간 동안이나. 정말 화가 났겠죠. 이게 좋은 일로 지금 실시간 검색어 만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당신 또 한 번 SNS에 이렇게 우리 얘기 글 올리고 이러면 우리 별거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홍해걸 씨가 또 제가 또 이렇게 하면 아내가 별거 한답니다고 이거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고자질하는 건가요? 또 올린 거예요. 올리다 못해 아예 또 프로그램에 까지 나가서 이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주도에 집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렇게 된 건가요? 한 번만 더 하면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홍해걸 씨도 내가 내려가고 싶어서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각집이라기보다는 유배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여에스더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술도 좋아하고 SNS도 참 좋아한다. 그런데 나는 이걸 싫어하니까 둘 다 끊으라고 하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랑 함께 제주도에서 그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그냥 구해다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여에스더 씨 더 솔직하게 말하면 사실 속마음은 그랬다고 합니다. 이혼은 싫고 또 별거라는 말은 듣기가 싫다. 하지만 같은 집에 살기는 좀 짜증난다 라면서 현재 남편과 이 우호적 무관심 상태에 있음을 밝혔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너희 아빠랑 1년만 제주도랑 부산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이런 희망사항을 얘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희망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에스더 부부의 따로 또 같이 사는 생활은 뭐 이미 이전부터 좀 예견이 된 일이었다 그래요. 예스더 씨가 남편이 이런 사람일 거라는 거 말고 다 예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 93일 만에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면서 사랑이 시작됐지만 무르익기 전에 결혼한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각서 아닌 각서 서로 간에 우리 이렇게 하자 약조를 하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게 총 5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6개월 안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도록 만들 것. 더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겠죠. 자, 두 번째, 나는 뭐 집안 청소라든가 음식, 빨래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요 점을 이해하고 가정부를 둘 수 있게 해주세요. 요것도 있고. 근데 더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더 있어요? 서로 각방을 쓰면서 서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죠, 우리. 야, 요게
이제 각 침대 쓰다가 2년 각방 쓰다가 결국은 각집살이 하게 될 미래를 내다본 게 아니냐 요런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둘 다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30년 전이라고 해도 가정부를 둘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건 뭐 또 이해가 가는 것도 있는데 워낙에 또 저 여에스더 씨가 부잣집 딸이었어요. 맞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에스더 씨가 어마어마한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에스더 씨의 남편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여느 때 동기가 이 홍해걸 씨에게 이렇게 기띔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내가 대구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마당만 무려 800평이고 연못도 있다라고 했다면서 아내의 범상치 않은 경제력을 기띔해줬었다고 하네요. 자, 이런 또 집안의 어떤 재력이 어디서 오냐면 여에스더 씨 할아버지께서 대구 일보의 이 언론사의 창업주신 겁니다. 언론 사주인데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는 한참 전에 고인이 되신 고 이병철 회장과 함께 제일모직을 시작했었다는 겁니다. 재력이 막 느껴지죠. 그래서 그렇게 마당만 800평, 건평 200평 집이었고 사실 집이 이렇게 크면 집에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집사 아저씨도 있어요. 또 이렇게 이렇게 바느질 해주는 이 친모도 따로 있고 거기다가 아빠만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 기사도 한 2분 계시고 또 어린아이 있으면 아이 키워주는 보모도 있고 아마 생각할 때 음식하는 분 따로 청소하는 분 따로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이럴 정도의 재력가 집안의 딸이었다고 하네요.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여에스더 씨의 할아버지는 고 박정희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과 이 할아버지께서 친분이 있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유경수 여사께서 이 대구에 오시면 이 여에스더 씨 할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올 만큼 그렇게 친분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렇게 잘 나갔는데 위기가 닥칩니다. 언제냐면 제7대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요때 이 김대중 대통령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요때 후보였죠. 신민당 후보로 나왔는데 대구가 어떤 데입니까? 유세를 하고 싶어도 아무도 유세 인쇄물을 찍어주지를 않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대구 일보 언론 사주라고 했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러면 이 여에스더 씨 아버지는 어땠냐? 본인의 아버지 이 대구일보에서 기획실장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요즘에는 좀 이렇게 함께 인쇄도 하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언론사 있다. 그러면 거기에 신문 인쇄하는 윤정기 있는 겁니다. 그 윤정기를 이용해서 밤새 친구들하고 몰래 그 김대중 후보의 이 유세 인쇄물을 인쇄했던 거예요. 자, 이게 또 당연히 발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 여에스더 씨 아버지는 잡혀갔고 할아버지께서 아들이 잡혀가니까 놀래가지고 청와대에 갑니다. 이 대통령께 부탁을 드리러. 그러나 청와대 문전박대를 당하다 못해 아예 해외 추방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한 그때 지금하고는 또 정치 상황이 다르죠. 해외로 나갔고 심지어는 이 할아버지께서 해외에서 위암으로 별세를 하시도록 또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셨고 아버지님이 잡혀가셨고 이러면서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었다고 하네요. 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이혼 대신 별거 중인 여에스더 씨. 최근 또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별거 2, 3년 만에 이 홍해걸 박사와 사이가 너무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여에스더 씨가 자신의 이 계정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옛날에는 남편만 보면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막 치솟고 화가 났는데 이 막 떨어져 살다가 이번에 만나니까 남편이 예뻐 보이더라라면서 별거로 인한 장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 주변에 주말 부부가 많은데 저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지. 네, 떨어져 사니까 진짜 좋니?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오랜만에 보면 좀 반가울 수는 있겠네요. 네, 다음 스타 이야기 듣겠습니다. 별거가 별거냐 따로 또 사는 스타들. 세 번째 스타는요. 배우 백일섭 씨입니다. 네, 백일섭 씨야말로 조론의 시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무명 시절 없이 이 스타덤에 바로 오른 이 스타가 바로 백일섭 씨였어요. 그 젊은 시절에 별명이 정말 대단한데 명동의 카사노바.
명동의 빗자루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바람처럼 그냥 자유롭게 다니고 그냥 다 거리를 다 휩쓸고 다니는 이런 엄청난 인기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뒤로하고 36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때 당시로 치면 조금 늦은 결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일남 일녀를 두고 약 37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데요. 이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7년 전인 이 73세에 가방 하나만 정말 그때 영상을 봤더니 정말 가방 하나만 딱 들고 이 집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와 이혼은 하지 않고 이제 방송에 사실 그때만 해도 조론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저 조론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연예인들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이 조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조론 상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지금은 조론 뭐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당시엔 정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는 정말 그 졸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래서 이게 뭐야라고 한번 물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일본 소설에서 처음 나온 단어인데 결혼을 졸업한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법적인 부부 상태는 결혼 상태는 유지를 하는데 각자 자유롭게 서로 개의치 않고 자유롭게 산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백일섭 씨가 요 조론 이라는 타이틀로 예능하기 시작하셨을 때 제가 좀 뵀어요. 만나 뵀더니 백일섭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조론이 뭔지도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제작진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조론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당시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조론의 뜻이 뭔지도 몰랐지만 그래서 특별한 계획도 없고 뭐 계기도 없고 그냥 언제부턴가 뭔가 이렇게 왜 다 이렇게 사실 세월이 지나다 보면 집안이 모기 사회가 되잖아요. 엄마 위주로. 그런데 나는 막 일하다가 밤에 들어가 보면은 먹을 것도 별로 없고 혼자서 이렇게 밤에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그냥 이럴 거 막 소리 또 나면 깰까 봐 이렇게 조심조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연히 언제부턴가 혼자 나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거를 이제 실천에 옮기셨는데 이걸 이제 예능에 출연하면서 이때 이제 제작진이 이게 조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조론이구나 하기 시작한 게 벌써 7년이 됐는데 오래됐네요. 네, 7년이. 물론 당연히 지금까지도 법적으로 부부 상태시고 저랑 이제 같이 있을 때 띠링 뭐가 울리더라고요. 이게 뭐 열심히 이렇게 보세요. 뭐예요? 그랬더니 또 아내분이 또 이렇게 쓰시는 카드. 근데 표정이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이 아직 괜찮으시구나 했습니다. 이런 사연도 있을 거고 굳이 조론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부근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안방극장을 지켜온 백일섭 씨가 조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선 백일섭 씨의 입을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같이 살고 서로 예의도 지켜가면서 그렇죠. 정답게 살면은 같이 사는 게 그렇죠. 어쩔 수 나는 그럴 수 없는 게 그래 성격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매력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너 엄마한테 잘해라. 지금도 얘기해. 술 한잔 먹고. 나하고는 그렇지만 너는 네 엄마한테 잘해라. 네, 백일섭 씨는 그 아내와의 사이가 원만하지는 못했었나 봅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이 참고 참은 앙금과 벽을 깰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싸울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대화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벽이 굉장히 두꺼워졌다. 벽을 깨고 다시 원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새로운 삶을 찾자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 아내와의 당시 관계에 대해서 밝힌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성격 차이였다라고 예를 든 게 있는데 백일섭 씨 같은 경우는 술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왁자지껄하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술 마시는 걸 참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주변에 피해를 안 끼치려고 전원주택으로 들어갔는데 이 선택을 아내는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남들에게는 피해를 안 끼치지만 정작 같이 살고 있는 이 부인은 남편이 술도 자주 마시고 매일 이렇게 술상도 봐줘야 되고 이게 굉장히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많았고 70세가 넘었었던 어느 날 백일섭 씨가 가방을 싸들고 집을 나갔었던 이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나간 이후에
한청이 또 들렸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지만 집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지하 공간에서 또 2, 3개월 정도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아내분이 또 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지하 공간에 있지만 남편과 아내가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론의 시작이 이제 됐다고 해요. 동료 연예인들은 또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요? 아이고, 강부자 누나가 막 너 이러면 안 돼. 막 이렇게 또 혼을 내시고 친누나 같은 마음이었겠죠. 이순재 선생님도 너 그러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 막 이러셨지만 아이고, 지금 냉장고 열어보면 며느리가 갖다 준 반찬도 있고 강아지 키우면서 재밌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괜찮으시대요? 네, 주변 반응은 싸늘했지만 백일섭 씨는 혼자 지내는 지금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요리를 해먹지 못하는 단점은 있지만 불고기나 뭐 해먹고 소주 한잔 하고 싶으면 뭐 그 정도라면서 지금 혼자 사는 라이프를 잘 즐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만족감은 느끼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혼자 뭔가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순간도 있을 텐데. 네, 역시나 건강이죠. 아프면 서럽잖아요. 한 4년 정도 이 몸 전체를 치료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 백일섭 씨가요. 장장 6시간 30분 동안 이 대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몇 년 뒤에는 이 왼쪽 무릎에 인공 관절 삽입 수술을 받은 적도 있는데 사실 백일섭 씨의 이 무릎 상태가 2013년 한 예능 프로그램을 출연해서 봤을 때도 손가락으로 누르면 푹 들어갈 정도로 부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관절염으로 굉장히 좀 고통을 받았었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랬군요. 지금까지 별거가 별거냐 따로 같이 사는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또 장마가? 그러니까 장마 네. 돌아온 것도 아닐 텐데 전국적으로 꽤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크고 튼튼한 우산 챙기시고 날씨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